자, 이번에 여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를 듣는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뉴스를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서 나오는데 박용성 중앙대학교 교장 뭐 옛날 그 이사장이 그 입학사정관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낼 남자를 중심으로 뽑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 그거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그 중앙대 이사장이 남자만 뽑으라 그랬다.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성비를 조정하려고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뉴스 목표가 뭘까? 이거 분란 일으키는 거야. 논쟁 일으키려는 거야. 논란. 남자 대 여자의 논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내가 진짜 유승준 문제를 가지고 얘네들이 논란을 일으킬 거다 그랬더니 유승준 얘기가 아니라 뜬금없이 중앙대에서 그 성비 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남자 대 여자의 논란을 일으키려는 뉴스라고 나는 보여요. 예. 남녀로 편을 갈라서 그럼 남녀 분란을 일으키면 국민이 정확히 양분되잖아. 남자 편 여자 편 그걸 노리는 거야. 유승준은 왜 15년 만에 나타났냐고. 유승준은 왜 1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군대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군대 문제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유승준 팬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20대 유승준 몰라. 15년에 사라졌는데 15년 전에 사라진 유승준을 몇 명이나 기억하겠어. 지금 23살 된 여자애들이 10살 때야 10살 때. 언제적 유승준인데 아직도 팔아먹냐고. 누구야? 유승준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유승준이 76년생이더라. 그럼 나이가 나보다 7살 어린 거야. 내일 모레면 쉰이야 걔도. 언제적 유승준을 또 갖고 와서 찜짜 먹으려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면서 이 여성시대 이야기요. 여성시대 논란. 이거 기획인 게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뭔가 이상한 세력들이 이거 들어온 거 맞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찾았어. 그랬더만 오유라는 사이트를 깨는 게 목적이야. 이게 여시 사건은요. 단순 이제 성별 분열뿐만이 아니라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지금 일베는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어. 예, 일베는 상대적으로 많이 죽어서 일베는 지금 극소수 그쪽 그 뭐라나 광팬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오유는 아직 영향력이 많아. 오유가 지금 보니까 꽤 이쪽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사이트가 오유인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오유를 깨야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시를 깨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시 사건을 일으켜서 여시하고 오유를 분열시켜. 그래서 오유의 팬을 남녀 성대결로 만들고 그런 속에서 싸우는 게 지겨워서 오유에 더 이상 안 가게 하는 그게 목적인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오유가 깨끗하다는 누가 그랬어. 아유, 오유가 깨끗 이러고 앉아있는 거 봐. 오유라는 사이트가 그나마 지금 진보 세력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사이트인 거야. 지금 그만한 사이트가 없잖아. 옛날에 서프라이즈, 지금 서프라이즈 가는 사람이 어딨어. 딴지일보는 김어준 팬들이 꾸준히 있지만 거기도 많이 축소가 됐어. 그 다음에 팟빵 같은 데도 지금 글 쓰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현재는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유 그래서 아니 국정원이 왜 오유에서 작업을 했겠냐고. 국정원에서 왜 오유에서 작업했겠어. 국정원 국정원 직원 그 여자가 일베, 오유, 펌프 이런 데에서 작업했잖아. 루리웹.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에서 작업을 했고 일베에서 어떤 놈들이 글을 올리면 그걸 오유에 퍼돌린 거야. 루리웹이나 펌프 같은 데 퍼돌린 일을 했다는 게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유를 얘네들이 활용을 해서
그 여자가 여론을 조작한 게 증거로 잡힌 거야. 나머지 사이트들은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오유는 내부의 그 서버 자료를 다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국정원에서 작업한 게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오유는 작업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러면서도 이 오유가 그렇게 해서 떴기 때문에 13년, 14년에 오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주고받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시 사건은요,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오유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쟤네들이 쓴 글에 보면 아주 소름 끼치게 나와 있어. 뭐, 오유는 여시하고 동체다. 너무나 많이 융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걸 깨야 된다는 지들끼리 작당하는 글이 있더라니까. 오유 안에 여성시대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여성시대 회원들하고 그들이 이제 오유의 분위기를 또 주도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여성시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여성시대가 주축이 20대. 그러면서도 20대 중에서도 나름 유능한 애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나름 유능한 애들이 여성시대에서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알파걸 알지? 알파걸. 알파걸이라는 오유는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이고, 여성시대는 다음 카페 여성시대라는 카페인데, 소위 이제 이 알파걸이라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들이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딸 하나를 아들 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리고 막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키운 애들이 지금 20, 30대 여성들이야. 그들을 알파걸이라고 불러.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알파걸들이 주도하는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시대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자애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오유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성시대나 오유나 비슷한 글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웃기는 글들 공유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 오유를 깨려면,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국정원이야. 왜? 국정원이 오유에 상주했잖아.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가는 거를 조작하는 게 다 걸린 거야. 그만큼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국정원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었던 거고, 걔네들이 지금 이 오유라는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깨야 내년 총선에서 어떤 흐름을 조성할 수 있는 걸 막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여성시대 사건은 오유를 깨는 게 목적인 사건이야. 남녀 성대결을 만드는 거 기본 구도인데, 목표가 오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SLR도 굉장히 나름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 근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애들이 들어왔어요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성시대 사건으로 그 SLR을 떠나자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SLR이 없어졌을까요? 스르르 카페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뭐냐? 그 SLR 카페에서 여성시대를 막 욕하면서 그 SLR을 탈퇴하고 사람들을 옮겼잖아. 그 옮긴 사람들은 누구겠어? 그 사람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건전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여시에 대해서 막 욕하게 하면서 빼버린 거야. 앞으로 SLR을 지네가 다 먹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SLR을 지들 멋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얘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증거를 갖고 와, 증거. 너는 증거를 내가 제시하기 전에 아무 말하지 말랬지. 저런 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12일날 5월 12일날 처음으로 여성시대를 언급했어. 그러자 여성시대에서 망치부인을 막 갈구고 있어요. 그런 걸 보셨죠? 여성시대에서 망치부인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막 여성시대 망치부인까지 건드리다니. 그러면서 5월 13일, 14일에 1배도 건드리지 못하는 망치부인을 감히 여성시대가 막장으로 가는구나. 그런 글을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14일날 제목을 여성시대에서 나 욕한 애들 명단 갖고 오라는 거야. 그 제목을 왜 달았는지 알아?
지금 여성시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 사람 없다고 계속 변명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일부러 그 제목 다른 거야. 여성시대에서 나를 욕한 애들이 없는 걸 내가 알았어. 알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야. 여성시대에서 나를 욕한 것들 명단 가져와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달려오겠냐. 여성시대를 짓밟고 싶은 애들이 신나서 달려오겠지.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실제로 찾아보라고 그런 거야. 찾아봤더니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삼파법이라는 거야.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국민윤리에 나왔던 거지. 지금도 나오나? 이 소크라테스가 주로 했던 교육 방법인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옳다라고 다 얘기하고 알아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받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은 질문만 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게 하는 거, 그걸 삼파법이라래. 그런 것처럼 지금 여성시대에서 나 욕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막 연락에 이제 캡처 들어갔는데 없잖아. 없어. 그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애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하려고 질문을 그렇게 다른 거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변명할 필요 없다고. 여성시대. 여성시대에서 나를 욕했다라고 올라온 글을 내가 하나 봤는데 욕이 아니야. 그 욕이 아니야. 근데 그걸 욕이라고 막 써놨더라고. 그러면서 막 여성시대가 망치부인까지 건드렸다며? 이러면서 지네가 언제부터 내 팬이었다고. 마치 나를 그분 막 떠받치면서 저기 망치부인이 여성시대를 확 고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를 막 띄워주면 내가 니네들이 띄워준다고 좋아가지고 아무나 막 고소할 여자로 보여? 나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진짜. 내가 여기서 9년이야 9년. 그래서요, 얘네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마녀 사냥이야. 하나의 희생양을 막 욕하게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내가 그 타진알 얘기했잖아. 타진요가 20만일 때 타진알은요 회원수가 많이 안 됐어요. 10,000명이 안 됐어. 왜? 기사가 타진요만 나와. 타진요. 그 2010년 5월 1일부터 2010년 8월 10일까지 딱 기간 설정해갖고 타진요라는 검색어로 기사 뽑고 타진알이라는 검색어로 기사 뽑아봐. 숫자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 그게 뭐냐? 결국 기자들이 타진요를 막 띄운 거야. 타진요를 띄워서 회원을 가입시킨 거예요. 그 다음 타진알에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요 타진요 안 믿어.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 교직원이 나와서 걔가 우리 학교 학생이 맞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타진요에서 뭐랬는 줄 알아? 그 교직원이 가짜래. 교직원이 가짜래. 그러니까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그게 이제 타블로를 욕하는 카페였고,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주마. 이게 타블로네 학교 후배가 만든,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 만든 카페였어. 그런데 기사에서 타진요만 계속 띄워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타진요가 맞다고 생각. 그 다음에 타진요에서 만들어낸 글을 모든 뉴스에 댓글로 달아. 내가 이거 2004년부터 그 짓거리를 추적해왔잖아. 조직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이번에 여성시대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여성시대 애들이 이제 그 각 사이트에서 같은 제목의 글이 동시에 올라온 거를 캡처를 다 한 거야. 6시 몇 분 때에 각 사이트에 똑같은 여성시대 비판글이 올라온 거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혼자 찾았다니까. 2004년에. 내 혼자서 컴퓨터를 모르는 아줌마가 내 30대 중반이었어. 근데 그걸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링크가 검색어를 못 찾아가지고 걔가 고생을 하면서 내가 찾아서 하나하나, 그래서 그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거 올리네. 그때는 복사해갖고 붙이는 것도 몰라서 노트에 적었잖아. 노트에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나중에 아이디를 알파벳 순서로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어디서 글 썼다고 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추적을 해서 이놈들의 패턴을 알아냈다고. 지금은 검색하기도 쉬워.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한 사람이 먼저 강퇴됩니다. 예. 누구 강퇴시키라고 얘기한 사람 먼저 강퇴당하고요.
다음에 장사익이 어딨어? 장사익이 어딨어? 장사익이 안 보이는데? 장사익 어딨어? 누구 강퇴시키라고 그러면 그거 방송 방해하는 거야. 장사익 아이디 갖고 와봐. 강퇴됐어? 알았어. 잠깐만. 블랙 걸어야지. 예. 누구 강퇴시키라는 놈은 다 한패야. 아니 내가 그래서 2004년부터 그 일일이 손으로 나는 그 엑셀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걸 추적하면서 이 새끼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알아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시에서도 지금 여시에 대해서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 애들을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막 나오고 있어. 동시간대에 같은 글을 각종 사이트에 올리는 거. 그런 거 다 캡처해서 보냈더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마녀 사냥을 하는 거. 옛날에 유승준을 마녀 사냥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유승준 불쌍하다고 생각해. 걔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였어. 몰랐던 거지. 무엇보다 걔가 군대 안 간 건 기획사의 결정이야. 유승준을 더 빨아먹고 싶어서, 유승준을 더 팔아먹고 싶어서, 야 군대 안 가도 괜찮아 이러면서 유승준한테 미국 국적 취득해서 군대 가지 말라 그런 거야. 유승준이 그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연예인 군대 문제에 내가 왜 욕하지 말라 그러냐. 연예인들 중에 지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애 없어. 다 기획사 결정이야. 연예인 그 군대 문제는요, 군 안 가고 막 이러는 거 전부 다 기획사에서 짜는 거야. 걔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그래놓고 이걸 킵을 해놔. 그리고 그거 알죠? 연예인 기획사들이 전부 권력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연예인 기획사들, 그 왜 장자연 사건, 연예인 기획사들이 여자 연예인들은 남자들한테 성접대 시키고 그러는 거야. 이 기획사들이 그래서 선거 때 연예인들 뿌리잖아. 그래서 막 도와주고.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연예인 기획사들하고 권력층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연예인에 대한 스캔들 정보를 축적해놔. 그랬다가 필요할 때 끌어서 쓰는 거야. 가장 대표적 사건이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 2006년 가을 이건희의 삼성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들통이 났어. 그래서 판검사들, 국가 공무원들한테 그 이건희가 뇌물 뿌린 장부가 나온 거야. 그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야. 삼성 장학생. 그래서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게 딱 터졌어. 그래갖고 명단을 보자. 막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진 거야. 제일기획이라는 기획사에서 연예인 수십 명에 대한 스캔들을 싹 뿌렸어. 예. 그게 그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사야. 삼성의 친인척이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 연예인 스캔들을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스캔들로 삼성 장학생, 삼성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 명단을 가린 거야. 장자연 리스트가 딱 터져서 그 여자 연예인한테 성접대 받은 언론사 사장 새끼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네티즌들이 추적을 하니까 박연차 리스트라는 걸 띄운 거야. 그래서 박연차가 뇌물 준 정치인 명단 그걸 띄워가지고 장자연 리스트를 덮은 거야. 땡땡일보 처남과 무슨 이상한 애들이 서로 한 여자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덮기 위해서 박연차 리스트를 띄운 거고, 삼성 장학생 리스트, 삼성 엑스파일을 덮기 위해서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트린 거야. 그래서 눈을 돌리고 그 자기네들이 그런 것처럼 유승준은 그때 이회창 아들 둘이 군면제 받은 사건, 그걸로 젊은 애들이 분노하는 거, 그걸 유승준으로 돌린 거야. 그래서 유승준 문제를 막 크게 터트려가지고 입국 금지까지 만들어낸다고. 입국 금지시키는 절차를 만들어서 결국 이회창 살려준 거야. 이회창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유승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유승준은 잘했습니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게 잘한 건가요? 아니요. 나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제 와서 15년 만에 군대 가겠다?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이 40에 무슨 군대를 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냥 중국에서 살아. 중국에서 성공해. 중국 시장이 훨씬 커. 돈도 많고. 중국에서 그냥 쭉 가. 근데 이게 또 유승준은 한국 오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인정하는 연예인을 좋아하지. 그냥 중국에서만 뜬 연예인 안 좋아해. 그러니까 엑소. 중국 애들이 한국 기획사에서 인정받고 나가서 중국에서 인기 끄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본토에서 인정받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중국에서 돈 벌고 살아. 대신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유승준 논란의 핵심이 뭐냐.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은 모든 씨발놈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 지금 군인이 모자라가지고 정신병 환자들까지 군대를 가고 있어. 그런데 있는 재벌가나 권력자의 자식 새끼들은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기피한 씨발놈들이 지금도 버셔지 들어다니고 있어. 국적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은 한 놈도 안 빼놓고 모두 입국 금지시켜야 돼. 나는 유승준 돌아오는 거 반대해. 대신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새끼들 명단 다 공개해야 되고 그런 새끼들은 국가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돼. 유승준처럼 15년 동안 앞으로 15년 동안 입국 금지시켜야 돼. 여러분 유승준 문제는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이 아버지 그 건강보험증에다가 이름 달아놓고 치과 치료 받으러 들어와 씨발 개새끼들이. 이 쌍놈 새끼들아. 병역을 기피하고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씨발놈들이 왜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 들어오지 마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유승준 문제요. 유승준을 용서하냐 마냐 이거 논점으로 삼으면 안 돼. 국적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새끼들 그런 씨발놈들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 운동을 해야 돼. 이 쌍놈 새끼들 말이야. 또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오늘 권영철의 Y뉴스 그거 들어봐야 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이렇게 뜨지? 큰일 났네.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봐. 벅스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도 이상하게 벅스로 뜨네?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노래 하나 듣고 계시면 천왕봉 일출을 보러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서를 공개한 뒤에 정말 처형을 당한 게 맞냐?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예. 특히 정보기관 첩보 수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정보기관이 정보장사에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국정원은 왜 무리수를 강행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중에 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수청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용어 사용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숙청됐다거나 처형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데는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하지만은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형됐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에서부터 신병치료차 내지는 혁명교화 중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현영철이 숙청됐을 가능성과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국회 정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호 의원은 현영철이 숙청됐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되지 않은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정원 발표 이후에 사실로 확인되기보다는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영철의 얼굴이 북한 TV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개 처형설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숙청이 그런데 확실하니까 국정원이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국정원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이 정말 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발표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국정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나 언론 브리핑에서 현영철이 최근에 불경죄로 숙청됐다. 어이 레이유, 네가 뭔데 방제를 바꿔라 말아야.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새정연의 한계라고. 문재인이 그래 새정연의 한계라서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줄게. 문재인의 한계다. 문재인의 한계다. 됐어?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제안했다는 것부터가 미친 짓이란 얘기야 지금. 그래 제안이란 말 또 써줄게. 방제를 바꾸시죠? 어디다 대고 시킴질이야. 또 한 번만 내 눈에 띄어 하여튼. 맞아 들어요? 숙청 이유는 반역죄이고 평양 북은 사격장에서 총살됐다. 현영철은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처형됐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관계자는 현영철 처형설은 사실이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 관계자나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현영철이 숙청됐고 공개 총살됐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둡니다. 예. 뭐 100% 확정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국정원이 일단 첩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첩보. 예. 그리고 북한에서 현영철의 숙청이나 실각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북한 매체에서 현영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장 집중 실장은 좀 해!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거의 매일 북한 TV에 현영철이 등장했다. 국정원 발표대로 처형당했다면은 그런 거의 생시의 모습을 TV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나. 예. 또 정 실장은 숙청이나 처형됐다기보다는 혁명 교화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영수 교수는 평양에서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에서는 죽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근거는 평양 내부에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는 국정원이 현영철의 숙청 사실을 왜 공개했을까라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연세대 김계동 교수도
정보기관에서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를 하더라도 통일부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공개한 것이냐. 네. 이제 거기에 두고도 이제 다른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 자, 그 이유는 그러면 왜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예. 국정원이 밝힌 이유는 뭐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었고요. 예. 잠시 점검하겠습니다만은 예. 갑자기 공개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공개했을까? 이게 공개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어제 뭐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가장 확실한 이건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시요? 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북한 내부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시 때문에 긴급하게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공개를 직접 지시했다. 이거는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관계자는 예.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예. 박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고 북한 실상을 빨리 제대로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회 정보위에서도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 보고가 갑자기 잡혔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에서 갑자기 일정을 잡는 바람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첩보 수준인 해영철 축청서를 갑작스럽게 대대적으로 공개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 사이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얘기 이후에 북한에서 또 이 반발 성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이 북한 정보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먼저 우리가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그런 것이죠. 예.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는데 첩보 수준인 해영철 숙청서를 서둘러 공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우리만 북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아니어서 외국 기관이나 언론에서 먼저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국정원이 밝힌 이 내용대로라면은 무슨 언론 기관들끼리 속보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그렇죠. 먼저 보다냐. 예, 예. 근데 국정원 정보기관이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서 정책기관에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 언론과 속보 경쟁하는 언론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대 김계동 교수는 국정원이 공명심이 큰 것 같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공개하면은 소스가 자꾸 축적된다. 이전에는 이런 일을 알았더라도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근데 뭐 국회 정보위도 갑자기 소집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퍼즐이 상당히 난잡했는데 예. 지시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북한의 내부 정보를 공개해서 얻는 이득은 뭔가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얻을 이득은 크게 없습니다. 전직 예.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영철 숙청서를 공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상한 집단임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예, 요것뿐이다. 예.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국정원의 이름을 빌려서 할 필요가 있겠나. 예.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히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역효과만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해영철 숙청설이 사실이더라도 정보를 파악한 경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예. 또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가게 될 경우에 국정원이 나름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이 국정원은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예. 북한 기관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원을 상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기우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현영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예. 김영수 교수는 이러다가 현영철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경우에 국정원 지도부의 경질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될 거다. 예. 이철호 의원은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국정원 문을 닫아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좀 이런 상반된 입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의 와이뉴 박근혜가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저다 뜬금없이 국정원에서 그거를 발표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 이 배경이 뭐냐? 혹시 이게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측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소위 이제 뭐라 그러나 전쟁을 추진하는 무기 거래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평화 모드를 깨기 위해서 터트리라고 시킨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그 남북 평화 화해 모드를 없애기 위한 뭐 이렇게 그 해외 무기 산업자의 공작이냐?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박근혜가 생각 없이 하라고 그런 거야. 아무 이득이 없는데 도대체 왜 한 건지에 대해 놓고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야. 막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이냐 막 굉장히 다각도로 무슨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냐 뭔가 이렇게 성한종 리스트를 가리기 위해서냐 막 별의별 걸 다 계산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 아무 이득도 없이 이게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도대체 국정원이 왜 그 스스로 얼굴에다가 똥칠하면서 저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뭘까? 이제 밝혀졌어. 모두가 다 이해. 박근혜가 시켜서, 박근혜가 듣자마자 이런 건 온 국민이 다 알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정부에 가서 발표한 거야? 그래. 다 이해해. 그래. 옛날에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예, 바보 노무현. 요즘에는 박근혜 바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 이 바보 노무현과 박근혜 바보는 좀 다른데, 바보라서 그래, 바보라서. 바보 노무현, 그러니까 어떤 그 계산할 줄 모르는 그런 남자란 뜻이었잖아. 그냥 박근혜는 바보인 거야. 그냥 바보. 아는 게 없어서 그래, 아는 게 없어서. 정말 심각한 거야,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 이런 박근혜를 10년, 20년 가까이, 네. 박근혜가 이런 수준인데, 그동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박근혜가 맨 처음에 나타난 게 언제냐 하면 2002년이야. 아니야. 2002년. 아니 2000년이다. 2000년. 차떼기 사건. 차떼기 사건이 2002년이지. 이제 박근혜가 실제로 이제 정치 무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그 김대중 정부 때야. 김대중 정부 때 박근혜가 아마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거야. 그러다가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회창 차떼기 사건이 터져. 그 노무현과의 대선에서 이회창의 차떼기 사건이 터지니까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서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 차떼기 사건으로 이 훼손된 이미지를 살려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 미친년 꽃다발 같은 막 이렇게 꾹 돌아가면서 빨간 똥 했었던 그걸 당 마크로 하면서 박근혜가 한나라당이라고 당 이름을 바꿔. 그래갖고 그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래가지고 막 천막 당사 짓고 생쇼를 다 했던 거야. 생쇼를 다 하면서 그 박근혜가 그 부상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손에다 붕대 감고 운동화 신고 그게 다 쇼였잖아. 알고 보니까 천막당사에서는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운동화도 그냥 싹 버렸고 그 다음에 붕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붕대 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찍힌 거 아니야. 다 개쇼였던 거야 그게. 그러면서 박근혜가 정치 무대에 전면에 섰단 말이야. 이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박근혜를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어. 얼마나 박근혜를 대단한 인물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를 얼마나, 그러니까 2002년부터 10년 동안 박근혜를 엄청 찬양했잖아. 까보니까 뭐야? 천치야. 까보니까 천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천치가 몰랐겠어요? 말 한마디만 해보면 알지? 그래서 전용호기가 박근혜에 대해서 쌍욕을 했잖아. 2007년에 이제 그 이명박하고 경선할 때 그쪽 애들이 다 박근혜는 안 된다 그런 거야. 박근혜는 안 된다. 왜 그랬냐? 이래서 안 되는 거였어.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로 이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던 거야 지들이. 그래서 2007년에 심지어 조선일보 그거 알아요? 2007년에 조선일보가 박근혜 불가론 7가지를 냈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 7가지 이유를 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막아놓고 이명박이 나라를 쫄딱 말아먹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를 어떻게 띄웠느냐? 박근혜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가 국회에 와가지고 볼펜 세우기. 그거 알지? 박근혜가 그동안에 법안이라고 만든 게 없고 초집중해 갖고 볼펜 세우기 이런 거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다 집에 갈 때 사람들이 막 이명박 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나쁜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쓰는 거야. 박근혜 이명박 비판. 그래가지고 그냥 박근혜네 집 앞에 기자들이 일주일씩 열흘씩 장을 치면서 박근혜가 뭔가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일주일 만에 이명박이랑 밥 먹으러 가. 그래서 밥 먹고 와서 많이 고민한 듯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이명박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막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해도 아무도 기자들이 안 가. 박근혜네 집 앞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야.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했다고. 다 만든 이미지였어. 실제로 이명박에 대해서 왜 박근혜가 수사를 못하냐 하면 이명박의 모든 문제, 그래서 야당이 계속 비판했던 문제 박근혜가 밥 먹고 다 사인해 준 거야. 동조해 줬다고. 그래서 이명박의 모든 범죄가 박근혜의 허락을 받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거 수사하면 박근혜도 털리는 거야. 그래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야. 자, 이명박 다이나믹 코리아 기억나요? 이명박을 다이나믹 코리아 CEO 대통령 그렇게 띄웠지. 알고 보니까 개 사기꾼이었잖아. 카리스마의 여왕, 선거의 여왕 박근혜 열어보니까 바보 천치야. 그런데 그들을 그동안 언론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CEO 대통령, 카리스마의 여왕. 결국 언론이 만들어낸, 안철수도 마찬가지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언론에서 막 띄워가지고 그 사람을 간판으로 앉혀놔. 그래놓고 이익은 뒤에서 지들끼리 먹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야. 앞으로 쟤네들은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김무성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없어 보이잖아. 쟤네는 김무성이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를 데려다가도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물통 갖고 가잖아. 뭔가 신비의 명약이다 이러면서 키울 애들이라니까. 작대기를 하나 꽂아놔도 그 작대기를 신의 조물주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시킬 거야. 언론이 선택하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야. 왜? 그들은 대통령이 유능하면 안 되거든. 언론 권력은, 언론과 재벌은 유능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 노무현처럼 똘똘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똑똑해서 경제 문제를 꿰뚫어보고
외국의 많은 지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노무현처럼 똘똘해서 지네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걸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걔네 계산에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승만처럼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돌대가리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빼먹는 거야. 돌대가리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똘똘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바보를 물색 죽일 거예요. 나는 언론이 저토록 안철수를 좋아하는 건 그들의 취향에 딱 맞아서인 것 같아. 박근혜나 안철수나.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어서.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 띄우는 거야. 이제까지 쟤네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당해왔어요. 내가 수차례 2002년부터 호남 민심이라는 거, 난 그 솔직히 얘기해서요. 도대체 호남 사람들 왜 그러냐.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이 민주당 생활을 십몇 년을 하다가 2012년부터 안 하고 있지만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내가 당원 활동했던 사람이야. 십몇 년 동안 당원 활동을 했던 나도 2002년에 호남 민심. 나 호남 사람들 싫어했어. 정말 호남 사람들 왜 그러냐? 아니 노무현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노무현으로 안 된다 그러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노무현 당선된 다음에 호남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김대중에 대한 김대중의 그 송금 특검했다고 호남 민심이 등 돌렸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까지 하고 개지랄했잖아.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어. 뭐지? 그래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이 새끼들이 지금 호남 민심 장사를 하는구나. 2007년에 당을 깰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나가서 분당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김한길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당을 3번인가 깨. 한 해 동안. 그래서 2007년에 야당을 완전히 등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대선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당선되지. 2008년 총선에서 개박살이 나지. 그때도 호남 민심을 팔았어. 이 새끼들이 2002년부터 계속 팔았던 호남 민심. 그 호남 민심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내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호남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대중 특검 얘기하고 호남에 뭐 온 거 있냐. 이제까지 호남에다가 해준 거 있냐. 우리도 이제 좀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누구냐. 주로 정부의 녹을 먹는 공사나 공무원들이야. 공사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사실 호남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정치적 입장 많이 얘기 안 해요.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여론조사에 절대 대꾸를 안 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빨갱이 얘기로 호남이 쑥대밭이 됐었어. 왜, 언제? 이승만 때부터 지리산 일대가 빨치산에 본거지라 해갖고 이 호남 사람들이 뻑하면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지리산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빨치산도 호남에서 잡혔어. 그러니까 이 호남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입장을 절대 입 밖에 안 내. 그러니까 무슨 전화 여론조사가 와도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왜? 빨갱이로 몰려서 또 죽을까봐. 다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투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입 밖에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안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누가 떠드느냐? 결국은 박근혜 지지자들, 호남 안에서 박근혜 지지자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떠드는 거야. 근데 그걸 호남 민심이라고 악용을 한 세정연 안에 호남 기득권 의원들이 있었던 거야. 호남 출신, 호남 민심을 팔아서 배지를 공천권을 따낸 거야. 호남 민심을 팔아서 공천권을 따낸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 공천 안 주면 호남 민심이 돌아선다. 그럼 호남 향후회를 통해서 수도권 의원 다 떨어뜨린다. 그렇게 협박질해갖고 지네 배지를 계속 따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보러 갔지. 호남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무능한 의원들을 뽑아주냐. 어머,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치를 떨고 있는 거야.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까지 2번을 찍어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야. 호남 사람들이 2010년부터 그래서 김선동 뽑아주고, 김선동을 뽑아준 이유가 뭐냐? 이제 호남도 및 돌아서야 된다. 저렇게 무능한 새끼들을 그냥 공천 주는데 그냥 찍어주니까 우리 호남이 내나 이렇게 당하는 거다. 우리도 유능한 사람 공천 줄 때까지 안 찍어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무소속이 많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2번으로 공천받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는 뭐 지방의원들이나 이게 전부 다 소위 그 호남 기득권들이 지네 네트워크를 키운 거거든. 근데 하나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작년 지방선거 때 호남 무소속이 엄청 많이 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2번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풍토로 무자격자들 공천을 계속 준 거야.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호남에 공천받은 2번에 대한 분노로 안 찍는 거야. 문재인이 미워서 안 찍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한테 공천 주는 거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안 찍어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친노 때문에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분노로 무소속을 찍었다. 언론이 소설 쓴 거야. 그냥 천정배하고 조영택하고 비교했을 때 조영택이 천정배보다 후보로서의 자격이 너무 없었어. 근데 2번 달고 나와서 떨어진 거야. 이제 호남 사람들 2번이라고 무조건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옛날에는 의리상 2번 찍어줬는데 이제 2010년부터 안 찍는 거야. 무조건 2번이라고 찍지 않고 후보 중에 능력 있는 애를 찍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호남의 민심이야. 결국 호남 민심이 분노한 본질은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공천 줬기 때문이야. 결국 뭐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문제란 얘기야. 호남에서 출마한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인데 이걸 친노 패권주의라고 개지랄 떨면서 이제까지 호남 민심파를 했던 거지. 문재인이 호남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저것도 개소리예요.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면 만족할 것 같아? 호남 사람들이 김한길은 신뢰했어요? 안철수는 신뢰했어요? 호남 사람들이 정치인 누구도 신뢰를 안 해. 김대중 대통령도 되자마자 욕먹었어. 김대중 대통령도 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 풀려나게 냅뒀다고. 모가지를 따버려야지. 모가지를 따버려야지 왜 풀어줬냐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욕하더라니까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서 재선이 어려워 원래. 호남 사람들이 정치인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새끼가 요만큼의 비리만 있어도 다음에 국물도 없어 저 새끼는. 이런 게 호남 사람들이야. 내가 왜 이렇게 호남 사람 잘하냐? 내가 호남 사람들이랑 10몇 년을 당원 생활을 해봐서 알아. 호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당대표가 누가 되든 무조건 지지한 적 없어. 손학규 무조건 지지한 적 없고 누구였지? 정세균 의원이 당대표 한다고 무조건 지지한 적 없어. 호남은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당대표들, 옛날에 뭐 정동영도 당대표했고, 김근태 의원도 당대표했고, 누구니, 뭐 손학규, 정세균, 뭐 김한길, 뭐 다 해봤잖아. 그 당대표들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하나라도 잘했다 그랬냐? 한 번도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잘했다고 안 했어. 정말 마음에 드는 당대표다라고 한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왜? 호남 사람들은 울어야 젖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겠다. 그래서 정치인답게 똑바로 하라고 계속 갈고. 그게 호남의 정서야. 그 호남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요. 예. 잘할 때까지 계속 갈고, 잘해도 갈고. 그래, 잘해도 갈구고, 그래야, 이 정치인들이 계속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호남 사람들이 당대표 잘한다고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정치인 칭찬해주면 썩는다고. 나는 그렇게 알아. 그게 호남 사람들의 기본 정서야.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신뢰감을 안 줬다. 그거 다 호남 정치인들이 뻥 까고 앉아있는 거야. 뭐 문재인이 호남에 가서 풀어야 된다. 풀긴 뭘 풀어.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바라는 건 뭐냐? 야당 대표답게 똑바로 하라는 거야.
당 분열시킨 새끼들 싹 잘라버리고 함부로 나대는 새끼들 주질러 놓고 그리고 박근혜랑 대차게 싸워라. 나는 호남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아. 문재인도로 호남에 와서 자고 호남 사람들한테 와서 뭐 두 손 비벼라 사과해라 그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호남 사람들의 정서는 문재인이 힘을 몰아줬으면 야당 대표답게 박근혜랑 대차게 싸우고 당 안에서 분란 일으킨 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해라. 내가 아는 호남 민심은 그거야. 호남에 가서 문재인도로 비르란 얘기가 아니라 야당 대표답게 똑바로 싸워라. 그게 호남의 민심이야. 그런데 계속 호남 의원들이 문재인이 호남을 풀어줘야 된다. 호남에 가서 사과해야 된다. 씨발 뭘 사과를 해? 어? 뭘 사과를 해? 사과하기는 씨발.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허접한 줄 알아? 물론 허접한 호남인들도 있어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씨발 지랄하네. 이제서 뭘 해서 잘 살아볼 건데. 우리도 전라도도 이제 잘 살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거 그 동네 잘 사는 것들이야. 여러분 이제 내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나 할게. 호남에 내가 그랬잖아. 호남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반란의 기질이 있다. 호남의 이 그 유전자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반란의 기질이 있다. 마음에 안 들면 확 엎어버리는 그게 있어. 그게 왜 그랬냐? 내가 그랬잖아. 과거로부터 삼국시대부터 이 그 호남에서는 밀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호남의 부자들 때문이에요. 호남의 부자들 때문이었어. 반골 기질이라는 말은 그거는 약간 그 뭐 좀 의미가 다르고 그 호남의 부자들이 호남의 농민들 소작농들을 너무 착취를 해서 그래서 참다 못한 호남 사람들이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또를 해치우고 그랬던 거야. 왜? 사또들이 호남의 부자들한테 뇌물 받아 처먹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걸 방치했거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뻑하면 그 저기 관할을 습격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랬던 게 결국 호남의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호남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뭐 민주적이고 뭐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냐? 아니야. 호남에서 잘 사는 인간들, 호남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귀족인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어이없었냐면 옛날에 그게 무슨 공사였어. 그때 무슨 한국전력이었나 뭐 하여튼 무슨 공사였는데 그 공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관사를 따로 써. 그런 이제 공사의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었던 거야. 다른 호남 사람들이 초가집 살 때 걔네는 아파트 지어주고 아파트 관사에서 살고 그랬어. 그러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먹고 그래서 걔네들은요 지네가 귀족인 줄 알았어요. 호남 농민들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네들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도도하게 그 부인들 그 관사에서 공사에서 일하는 관사 부인들이 무슨 귀부인인 척하고 다녔다니까? 그랬어. 직업이 그러니까 왜냐면 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안 짓고 월급 받는 심지어 학교 교사들 있잖아. 호남의 학교 교사들 그 사람들도 귀족인 줄 알아. 왜냐하면 대부분 월급을 못 받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월급 나오는 공무원이나 월급 나오는 선생이나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지네가 귀족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대우받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게 거기 호남에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전부 새누리당 지지해. 조용히 지지해. 그래서 여러분 호남도 찾아보면요 새누리당 표가 5%에서 10% 정도 나와요. 대선 총선 이런 거 말고 그 새누리당 지지표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게 그 호남에 잘 사는 부자들 표야. 이제 호남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호남에 있는 그 부자들의 주장이야. 내가 딱 맞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계급성이라는 거야. 그들의 뭐라 그러나 지네들은 부자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을 유산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돈 있는 부자다. 그래서 저 가난한 천민들이랑 어울릴 수 없다. 그 우월주의.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또 그 호남 사람들은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떠들어. 호남 사람들은 말 안 한다 그랬잖아. 투표를 보여주지 절대 평상시에 정치적 입장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호남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잘난 척하면서 떠들면 그게 호남 민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에 딱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호남의 서민들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주질러 놔야 된다고. 네가 받는 월급 누구 돈으로 받는 월급이냐고. 우리들 착취해갖고 네가 월급 받는 건데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디서 감히 호남 서민들 괴롭히는 새끼들 편을 드냐고. 주질러 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우리 이제 호남 사람들이 막 공무원들이나 이런 애들 와서 막 떠들어대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참어. 이제 참지 말라고. 그건 욕해줘야 돼요. 예. 뭐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호남 안에서 누가 개소리 하나? 그거 상위 5%야. 그 상위 5%가 뭐 그렇게 대단한 부자들도 아니고 고작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부자인 척 한다니까. 어이가 없다고 내가. 그런 인간들이 지네가 무슨 부자인 척 호남도 이제 잘 살아보자? 그래서 니네가 새누리당 찍어주면 호남 잘 살아? 이정현 순천에 찍어줘갖고 순천 사람들이 다 부자냐? 사실 순천은요 원래 잘 살았어요. 순천 여수 사람들은 옛날부터 잘 살았어. 그 동네가 옛날부터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수가 그 일제강점기 때도 발전했었잖아. 옛날에 신라시대 때부터 거기는 항구였어. 교역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 순천이 굉장히 이 농토가 좋고 물 좋고 산 좋아서 지리산 밑에 순천 거기 잘 나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순천에 부자가 많아. 그래서 옛날 이런 말이 있어. 벌교에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벌교에 가서 힘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라 그러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조폭 두목이 다 벌교 출신이래. 그러니까 벌교에 가서 함부로 힘 자랑하면 쥐두새도 그렇게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천이 진짜 부자가 많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옛날부터 대를 이은 부자들이 있는 거야. 순천 부자가 진짜 부자란 말이 있어. 그리고 이 호남에서요, 농사짓는 많은 농토를 가졌던 엄청난 소위 농업 재벌들이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 대를 이어서 그 부자들이 지금 소위 그 호남에서 떵떵거리면서 뻘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재력의 기원은 결국 뭐냐? 그 지역 농민들에 대한 착취였어요. 그 지역 농민들 착취해가지고 그 얻은 돈으로 그렇게 귀족인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걸로 호남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세요. 실제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들, 거기서 얘기가 시작됐구나. 농업으로 돌아가. 실제로 그 농업이요, 국가 기간 산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들은, OECD의 다른 선진국들은 농업을 무시하는 줄 알잖아. 아니라고. 여행 프로 같은 걸 잘 보다 보면 그러니까 유럽의 그게 어디였더라? 북유럽인가 어딘가였는데 농민들이 월급을 받아. 매달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야. 곡식이 출하될 때까지 농민들이 굶을 수 없잖아.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야. 그리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농장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쳐주고 막 그래.
그걸 막 돌면서 그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챙겨주고 그런다니까요. 같은 북유럽 어딘가 그래. 대부분이 그렇대. OECD 국가 중에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요, 농민들한테 대한 지원이 있어요.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미국의 슈퍼 301조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권이야. 미국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절대적 보호를 해주는 게 슈퍼 301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도요, 미국 농민들 국가에서 엄청 지원받아. 전 세계에서, 아니, OECD 국가 중에서 자기 나라 농민들한테 이토록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이렇게 헐값으로 팔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그 농산물을요, 가령 현재 물가가 너무 낮으면 비싸게 국가에서 사. 그래서 국가에서 차액을 지불하고 도시 서민들한테 싸게 지급해. 근데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피처럼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헐값에 사가지고 중간에 있는 새끼들한테 다 유통구조에서 헤쳐먹고 소비자한테 10배로 받아먹잖아. 걔네들한테 로비 자금 받고 이 새끼들이 침묵해주고. 근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추천합시다야? 추천만 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이게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에 갔더니 그 농산 아무 포장도 없이 그냥 진열해 놨어. 포장 없이 진열한 농산물은 싸. 그런데 그 농산물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껍데기 같은 거 벗기고 껍데기 같은 거 벗기고 소포장을 해서 파는 거는 값이 엄청 비싸. 왜 그러냐? 그 농산물을 그냥 공급하는 건 농민들한테 정부 지원을 하고 도시 서민들에게 값싼 채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먹고 사는데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씻거나 이렇게 포장을 한 건 거기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격을 비싸게 쳐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채소에도 등급이 있어. 비싼 채소, 싼 채소. 근데 우리나라는 몽땅 비싸. 왜? 중간에 도매업자들이 중간 이득 다 헤쳐먹고 다 비싸게 파는 거야. 유럽은요, 농민들에 대한 대우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농민이 가난하질 않아. 여러분 그 유럽에 여행할 때 B&B 서비스라는 거 알죠? 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래서 유럽을 무전 여행하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러나 배낭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싼 값에 뭐 우리 돈 2만 원 정도에 잠 재워주고 아침을 제공하는 B&B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의 농민들이야. 농민들이 방 하나 깨끗하게 치워서 그걸 공보해 놓으면 그 B&B 서비스로 안내를 해주면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2만 원 내고 가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굉장히 여유있게 사는 거야. 깔끔한 집에서.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었어.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 누가 망친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망친 거야. 이승만은 어떻게 망쳤냐? 미국에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그냥 나눠주라고 보내왔어. 원조해준 거야. 이승만이가 돈 받고 팔았어. 얼마에 팔았냐? 우리나라 밀가루 한 포대에 100원 하면 9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밀가루 공장 망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밀농사 짓는 사람 망하게 하고, 미국에서 공짜로 나눠주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밀가루를 돈 받고 파는 거야. 그 돈 지가 다 헤쳐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밀농사 망하고 밀가루 공장 망하고 사탕수수 하던 것도 다 망하고 그렇게 만든 게 그게 이승만이야. 농민을 그렇게 망하게 했어. 박정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농산물 가격을 통제한 거야. 공산당도 아니고 시장 가격 이하로 통제를 해서 값싼 농산물을 팔게 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게 팔아먹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농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 없었던 거예요. 왜? 농민들을 몰락시켜야 농민의 자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의 값싼 노동력으로 흡수되니까. 박정희 18년 동안 한 짓이 그거야. 농촌을 몰락시키기. 전두환이 한 짓이 뭐냐? 전두환 꼬봉들한테 도매업자 맡겨갖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 전두환 때 만들어진 게 많아. 박정희 전두환 때. 그래서 반드시 도매업을 거쳐야 돼. 일반 농민들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없도록 법을 고친 게 박정희 전두환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농촌을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나라의 기간 산업이 개판이 된 거지. 근데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농촌이 잘 살아? 그래서 그냥 디립다.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FTA를 지금 박근혜가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다 셀 수가 없어. 뭘 한다고 FTA를 다 하고 앉아있냐고. 국회에 보고도 안 해.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멋대로 그냥 가가지고 패션쇼 한 번 한 다음에 박수 쳐주면 도장 찍고 왔어. 그게 지금 박근혜식 FTA야. 그 폭풍을 누가 책임지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요 바로잡아야 될 게 참 많은 나라예요. 예, 바로잡아야 될 게 정말 많은 나라야. 그러면 이 바로잡아야 될 게 정말 많은 나라에서 필요한 게 뭐냐?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옳은, 즉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워낙 사람들이 편법으로 부자가 되는 걸 봤어. 그리고 부자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부터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105년 동안을 그런 지배를 받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옛날에 인간의 가치, 조선에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고 정말로 효를 중시하고 의리를 중시했던 우리의 국민성이 소위 뭐라 그러나 일본 놈 앞잡이들의 착취, 일본 놈 앞잡이들의 그 못된 짓을 보다 국민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옳고 그름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면 등신 취급을 받아. 예. 그래서 철학이 부재한 나라가 됐어요. 원래 우리나라가요, 어떤 나라냐? 원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굉장히 철학을 중시하는 나라였어.